초대해 주셔서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유서 깊은 건물에서 또 이런 행사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우선 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제 소개를 드리고 맨발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단순히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반을 얼마나 맨발이 풍부하게 하는지, 그리고 맨발을 통해서 또 우리 삶에는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 아마 맨발을 통하면 신발을 신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1994년도에 그 당시에는 이름이 선경이었습니다. 선경이라는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제가 학번이 이제 통치학번이에요. 원래는 경영학과 나왔었고요. 그래서 선경에서 무역상사였거든요. 여기서 한 4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 당시는 신입사원은 9시에 이제 출근이니까 8시 55분쯤 해가지고 대거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가장 일찍 사무실에 출근하는 사람이 전무님이었어요. 이분은 7시만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한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 이제 부장님이 오시고, 8시 반 넘으면 과장님이 오시고, 맨 마지막에 신입사원들이 얼렁얼렁 맡기고 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조금 일찍 출근했어요. 저는 한 7시 반쯤 되면 이제 출근했는데, 제가 근무하던 부서가 이제 플랜트 사업부예요. 플랜트 사업부는 공장을 통째로 지어주는 거예요. 공장을 지어주고 근로자들을 교육시키고 공장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을 했었고요. 저희 플랜트 사업부에 상무님이 한 분 계셨는데 서울대학교를 나오시고 머리가 너무너무 좋으시고 사람 인품도 너무 좋으시고 모든 게 환상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인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하늘 같은 분이었죠. 그리고 기사도 다 있고 아파트도 의리의리한 아파트가 있고 자제분들은 다 유학을 보내고 제가 보기에는 모든 게 다 완벽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상무님이 7시 출근하고 저는 7시 반쯤 출근하는데 사무실에 상무님하고 비서하고 저하고 3사람밖에 없어요. 가끔씩 이제 상무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같이 이제 차도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상무님한테 존경심과 함께 거의 저한테 신과 같은 분이었기 때문에 우러르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상무님한테 상무님은 모든 걸 다 갖추신 것 같다. 너무 행복하실 것 같다. 제가 무심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상무님이 즉각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시고 한참 동안 이제 창밖을 보더니 내가 다시 산다면 이렇게 살지는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저는 그때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모든 걸 다 갖춘 분처럼 보였는데 자기 삶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불만이 저한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물어보질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살고 싶으신데요?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당황해가지고 저도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회사 들어가면 한 2, 3년 정도 근무해서 학비가 될 정도로 돈을 모으면 미국에 가서 저는 MBA를 해보고 싶었어요. 경영학 석사를 해보고 싶었는데 돈도 잘 안 모이고 또 그렇게 진도가 잘 안 나갔습니다. 열심히 살긴 하는데 뭔가 늘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제가 열심히 살아서 회사에서 성공한다 하더라도 저 상무님처럼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상무님 그 위로는 이제 사장단으로 들어가는 건데 부사장이나 사장이 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능력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쪽 패밀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거나 이래야지 좀 사장단으로 갈 수 있는데 상무님 끝까지 나가는데 더 이상 관계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다니던 교회에 어떤 한 형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은 LG화학에 다니는 차장이었어요. 차장. IMF 때 잘렸습니다. 잘려가지고 서울에 있다가 이제 다시 대구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이면 굉장히 우울하고 힘들 것 같았는데 그분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드디어 이제 나도 대구에 내려가서 그분이 좋아하던 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그 집 옆에 방을 얻어놨으니까 거기 가서 내가 이제 살면 되겠다 하면서 회사에서 잘리면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이분은 특별히 능력이 있는 건 아닌데 이분의 삶이 훨씬 좋아 보였어요. 모든 걸 다 갖춘 사모님의 삶보다 이분의 삶이 저한테는 뭔가 더 매력적이고 좀 사람답고 향기로운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IMF 직후에 저는 신입사원이라서 잘리진 않았는데 저도 대구로 내려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98년도에 수능 시험을 다시 보고 국어학과로 이제 의과대학에 다시 입학하게 됐죠. 이분한테 제가 그렇게 끌리게 된 이유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새벽에 한 4시쯤 돼가지고 그 집 문을 두드려가지고 자는 사람을 깨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술도 안 먹었는데 근데 그 새벽에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분한테 막 하소를 한참 했는데 그분이 한 30분 얘기를 듣더니 딱 한마디 했습니다. 정훈아, 네가 함께 살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구나. 나하고 함께 살자.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 주말에 바로 이 형님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년 정도 같이 살고 그 이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제가 그때 결혼할 당시에 모아놓은 돈이 전혀 없어가지고 그 옥탑방에서 이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제가 문과 출신이잖아요. 의과대학 시험을 보려니까 수학은 다시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 했던 거 플러스 해가지고 이분 저분하고 수투 다 하려고 하니까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그 수능 준비하는 내내 한 80%는 수학만 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해가지고 수학을 풀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집사람이 아기를 배가지고 집사람은 배가 그만큼 해가지고 몇 번 이사를 다녔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어렵게 의과대학에 들어갔는데 의과대학 졸업까지는 잘 했어요. 그리고 인턴까지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각 과를 정할 때 전공이 지원을 해서 레지던트가 돼야 되는데 제가 친구들하고 이동갑니다. 12살 많아요. 전공이 지원을 하면 전공의 선생님들이 다 나보다 나이가 적잖아요. 그래가지고 지원하는 데마다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전공의도 재수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이런 조건이라면 정말 좋은 의사가 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죠. 전공의도 탈락해가지고 응급실에서 아르바이트 밤에 가서 당직선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조건만 본다면 좋은 의사가 되기 좋은 조건이 아니죠. 저보다 더 똑똑하고 능력 있고 젊고 훌륭한 의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인생은 꼭 어떤 팩트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그 팩트를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는가가 삶에는 더 중요한 요소다라고 그때 알게 됐던 겁니다. 대전에 있는 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전공의 1년차가 일이 힘들어가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갑자기 결혼이 생겼어요. 그래서 충원한다고 모집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하면서도 그 전에 하도 많이 떨어져 봐가지고 이번에도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재활의학과 전공이 1년차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은 이제 옆에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배우고 한 달이 지나가지고 이제 제가 첫 주치의를 맡게 된 환자가 있었는데 그 환자분은 이제 뇌출혈이 있어가지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 뇌출혈이 있으면 뇌가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 그 두개골을 머리뼈를 이렇게 딱 잘라내놔요. 그리고 나중에 압력이 많이 줄고 사람이 안정이 되면 다시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뼈가 없으니까 이렇게 푹 꺼져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을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왼쪽 팔다리를 못 쓰죠. 말도 조금 오늘 하시고 제가 이 환자분 처음 진찰하러 들어가면서 문 앞에서 제 나름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의사는 아니지만 지금 이분한테는 제가 유일한 의사잖아요. 저 말고는 이분한테 다른 대안이 없어요. 서울에 더 좋은 병원도 많이 있겠지만 이 상태로 거기 갈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저는 어떻게든 그분한테 가장 좋은 의사가 돼야만 됐어요. 왜냐하면 이분 걸어가지고 병원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 앞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의사는 아니지만 이분에게 정말 좋은 의사가 되고 싶다고 꼭 그렇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요. 그 환자분 옆에 가서 이제 진찰을 하게 됐습니다. 재활의학과는 눈 깜빡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팔다리 힘, 그 다음에 감각, 심지어는 이제 항문에다 손을 넣어가지고 알약들의 힘이 얼만큼 있는지까지 다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빨리 해도 30분, 길면 1시간 정도 걸려요. 처음 하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진찰을 다 끝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보호자분이 저한테 그 음료수를 하나 주면서 너무 고맙다 하더라고요. 저 입장에서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치료를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저는 검사만 했을 뿐입니다. 검사만 하고 환자분 힘들게 해드렸는데 뭐가 그렇게 고마우실까요? 이렇게 제가 다시 여쭤봤더니 이분이 이제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가지고 지금 여기 있은 지가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 아무도 이분의 몸을 선생님처럼 이렇게 만져주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 치료를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만지고 확인만 했을 뿐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알게 된 게 의사가 치료를 잘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환자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 관심, 치료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저는 그때 그걸 알게 됐어요. 아직 치료 하나도 하지 않았고 그냥 확인만 했을 뿐이지만 내가 정말 이 환자에게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그 환자를 알아가는 과정 그 자체가 치료의 일환이라고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 사실은 진찰하기 전에 그분과 보호자분을 보면서 이제 그렇게 제 스스로 마음속으로 참 좋은 의사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마음이 아직 퇴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젠가 이런 마음이 퇴색되면 저도 옷을 벗어야 될 때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재활의학과 의사는 웬만하면 사람 죽고 사는데 직접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 수술이 다 끝나거나 이렇게 해서 사람이 좀 일단은 살아가지고 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 환자 중에 유일하게 제가 살리지 못했던 환자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이분 이제 별명이 봄꽃이에요. 봄꽃. 제가 실명은 밝힐 수가 없어서 제가 애칭으로 봄꽃이요. 이게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게 신경세포가 이렇게 그 껍질이 벗겨져 나가는 그런 병이고요. 그래서 이제 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마비가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걷는 게 좀 어렵다가 나중에 휠체어를 타게 되고 그 다음에 팔에 힘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이제 눈이 실명이 되고 목소리도 잘 안 나고 점점 이렇게 진행하는데 중간에 한 번씩 팍 나빠져요. 제가 근무했던 병원이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환자의 그 급격하게 나빠지는 상황에서 사실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말에 당직 썼는데 환자가 갑자기 막 나빠지고 이럴 때는 학회에서 만났던 서울에 계시는 교수님들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막 물어보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는데 제가 이분하고 기억에 남는 게 이분이 그 사이먼 가펑클 노래를 되게 좋아했어요. 아세요? 네. 저는 브릿지 오버 트러블 워터 그 노래를 좋아했어요. 저도 좋아하고 그분도 좋아하고 이분이 하루 종일 그 침대에 누워 있고 한두 시간만 이제 재활치료를 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활동이 없으니까 낮에도 이제 꾸벅꾸벅 졸잖아요. 그럼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밤에 잠을 못 자면 간호사실에서 연락이 와서 환자가 잠을 잘 못 잔다. 그러면 저는 선배들한테 배우기는 첫 번째는 수면제 어떤 거 쓰고 모자란 김에 그 다음에 어떤 거 쓰고 그 다음에 어떤 거 쓰고 쭉 이렇게 약이 있어요. 이제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약으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환자가 불안하기도 하고 낮에 활동도 없고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 게
벽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수면제 대신에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들어갑니다. 9시 반쯤 가가지고 환자하고 그날 있었던 얘기 듣고 저도 얘기를 해주고 얘기를 속닥속닥 하다 보면 잠이 들어요. 또 어떤 날은 그래도 잠이 잘 안 오면 MP3라는 게 있습니다. MP3에다가 사이먼 가펑클 노래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이제 귀에다가 꽂아주고 저는 수면제보다 되게 나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그 목사님 설교하고 있으면 들기도 하고 가끔씩 이제 이분이 보고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옆에 사람들 자기 때문에 큰 소리를 못하고 속닥속닥 When you're weary, feeling small, when tears are in your eyes, I'll dry them all. I'm on your side for when darkness comes, and friends just can't be found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 will lay me down. 오늘 부르면서 처음으로 안 울고 불렀어요.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지냈습니다. 그때는 100일 단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거 없어졌는데 100일 동안 1년 차에 병원 문 밖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일 동안 병원 안에서만 깔깔깔 돌아야 돼요. 제가 100일 단식이 끝나고 저희 선배들이 그동안 수고했다면서 2박 3일 집에 갔다 오라고. 그때 당시는 저희 집이 이제 경기도 이천에 있었는데요. 이천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돌아올 때 제가 어떻게 계획을 했었냐면 제가 한 3시간 일찍 복귀를 하면 이분하고 병원 바로 앞에 공원에 낙엽 떨어지는데 가가지고 산책을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이분이 워낙 호흡이 짧기 때문에 앰뷸런스 기사님한테 그 산소통하고 스트레치 카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동시키거든. 그거 하고 이제 준비해가지고 왜냐면 이분이 한 4년 동안 병원 문 밖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을 햇살 좋을 때 나가서 낙엽도 한번 감촉도 느껴보고 그러라고 산책 나가기로 했는데 제가 시외 버스를 타고 대전으로 복귀하고 있는 도중에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병실에서 전화가 왔길래 받아보니까 그 복부질환 환자분이 갑자기 위독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내리자마자 이제 택시 타고 병원에 가보니까 그 환자분 계셨던 병실이 이제 난장판이 돼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중환자실 가보니까 벌써 이제 인공호흡기 달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더라고요.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추석이라고 그 어머님이 집에서 음식을 좀 해와가지고 좀 먹어보라고 이렇게 여러 번 권했는데 이분이 이제 별로 입맛이 없으니까 어머니는 좀 먹어보라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질식이 돼요. 그래가지고 바로 흘렀으면 괜찮은데 어머니가 또 뭐 거기서 좀 두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한 5분 지난 거예요. 보통 사람 같아도 5분이면 쉽지 않아요. 2, 3분은 커버할 수 있는데 5분이면 쉽지 않은데 안 그래도 뇌세포가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인데 심폐소생술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겨우 그렇게 숨통은 띄어졌는데 이제 의식이 잘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 환자실에 약 한 달 정도 그래서 한 10월 말 정도 해서 아마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그 노래를 좋아했던 이유도 이분한테는 마치 그 세상이 험한 세상이고 마치 온통 물로 둘러싸인 그런 것 같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원하는 세상으로 몸이 다 나을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에 제가 작은 달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노래를 들려드리기도 하고 또 좋아하셨습니다. 그때 젊은 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니까 부모님이 막 서둘러서 장례를 치르시더라고요. 보통은 뭐 3일장을 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셨는데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끝내고 바로 장지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 그 편지를 썼습니다. 언니분한테 무덤에 묻기 전에 꼭 좀 읽어달라고 이제 편지를 썼는데 사실 이제 돌아가신 분한테 편지를 쓴 것이긴 하지만 진짜 목적은 그 어머님 때문이었어요. 자기가 꼭 딸을 죽인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님이 굉장히 심하게 자책할 수밖에 없잖아요. 잘못했다가는 어머니까지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어머님 마음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고 그 이후에 이 어머님께서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몇 달간 굉장히 힘들어하셨는데 다행히 잘 극복을 하시고 보내드리고 난 바로 그 다음에 오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찾아오셨더라고요. 이분 전라도 분이셨는데 특유의 전라도 사투리로 저보고 참기름 좀 먹어보라고 해서 어머님이 이제 까만 봉다리에다가 참기름 2병 짜가지고 이렇게 가져오셨더라고요. 막 놓고 막 후다닥 가시는 거를 이제 제가 뒤쫓아가가지고 꼭 안아드리고 너무 수고하셨다고 지금 따님도 하늘나라에서 어머니 응원하고 계실 거니까 더 재미있고 열심히 사시라고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전해드렸어요. 제가 이 환자분 보내드리면서 이제 그 행복에 대해서 이제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환자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제가 제 행복을 따로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그게 너무 편안한 이유인 것 같아요. 내가 내 스스로 행복하자고 마음을 먹으면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면 행복할까? 어디 재밌는 데 놀러를 가면 행복할까? 내 맘대로 뭐가 원하는 게 탁탁 이루어지면 다 행복할까? 늘 행복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의사로 살면서 너무 좋은 건 뭐냐면 저는 아침에 출근하면 제가 행복하게 해줄 사람들이 와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은 일 같아요, 저한테. 하루에 한 사람만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더라도 내 행복은 보장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행복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행복하자면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자면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그 환자분은 평생을 잊을 수 없는 환자분을 제가 유일하게 그 생명을 지키지 못한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의사를 그렇게 정의합니다. 살릴 수 있을 때 당연히 살려야겠죠.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 의사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죽음을 아름답게 하는 것도 의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몇 년 전부터 제가 맨발 걷기도 여러분한테 이렇게 강연하려고 시작한 게 아닙니다. 제가 고지혈증이 걸려가지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고지혈증도 있고 중성지방이 높은 고지혈증도 있는데 저는 중성지방이 높은 고지혈증이었어요. 150 이상이면 고지혈증이라고 하는데 저는 중성지방이 얼마나 나왔을까요? 1057이 나왔습니다. 1057이. 혈액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데 검사 결과 안 봐도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혈액 검사를 하기 전에 이렇게 원심 분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다르게 분리가 돼요. 근데 원래 위에 물 성분이 떠야 되는데 물이 아니고 허옇게 기름기 같은 게 떴어요. 또 의사지만 약은 안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거 약 안 먹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첫 번째는 식단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 탄수화물 다 끊었습니다. 쌀, 밀가루, 설탕 이런 거 다 끊고 튀김 종류 안 먹고 그다음에 채소하고 생선하고 육류만 먹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운동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많이 없어. 그래가지고 똑같이 달리기를 하더라도 맨발로 가보자. 왜냐하면 제가 10몇 년 전에 한번 잠깐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맨발로 걷고 난 다음에 빨리 회복됐던 적이 있어가지고 4년 전에 이제 맨발로
시작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약 한 4개월 만에 완전히 다 회복이 됐습니다. 120까지 중성지방 다 낮추고 혈액 검사해 보니까 위에가 맑게 물이 떴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나도 약을 안 먹고 스스로 이걸 회복해보고 싶은데 나 말고도 다른 사람도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고지혈증은 결국은 혈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뇌에서 막히거나 이제 터지게 되면 뇌졸중이고요. 심장에서 막히면 이제 심근경색, 그 다음에 경동맥이 좁아지는 경동맥 협착 뭐 이런 것들이 다 고지혈증하고 연관이 있는 병들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혈액 검사를 받고 다 확인하는 과정을 다 영상으로 찍고 또 글로도 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유튜브에다가 혹시나 저처럼 고지혈증이 있는데 약 안 먹고 관리하고 싶은 분들은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한 4개월 동안 올리게 됐는데, 그게 이제 좀 반응이 좋고 또 제가 혼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거를 이제 좀 깊이 있게 좀 파보기 시작했어요. 고지혈증이 꼭 약으로 해결되는 건가? 약 아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찾아보니까 논문이 꽤 많더라고요. 그때 이제 맨발 걷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이 알게 됐죠. 요새 방송은 거의 한 80%는 유튜브 보고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연락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방송도 출연하고 또 우리 동네에 있는 그 중학생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진로 상담도 하고 재밌게 지내고 있어요. 뭐니 해도 이제 제가 제일 행복할 때는 환자분들이 힘들고 어렵다가 이렇게 좋아지셔가지고 웃는 모습 보는 게 제일 행복해요. 작년 강연하던 장면인데, 여전히 제가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의사라고 얘기해도 아직은 반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빨리 저보다 더 행복한 의사 선생님들이 좀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행복이라는 말 자체가 이런 비교급이 있을 수는 없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의사들이 더 많아져야 돼요.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공무원이 많아져야 돼요.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사업가들도 많아져야 되고 자영업자들도 많아져야 돼요. 지금부터는 이제 맨발 걷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의사이고 언젠가부터는 맨발 의사라는 별명도 같이 붙었는데, 맨발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맨발 걷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의사이고 언젠가부터는 맨발 의사라는 별명도 같이 붙었는데, 맨발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신발을 신는 순간 우리가 이 세계에 대한 어떤 프레임을 결정하는 거라고 봅니다. 신발을 왜 신죠? 발을 보호하려고. 그렇죠. 자, 발을 보호하려고 신발을 신었다는 말은 이 세상이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보호해야 된다는 뜻이죠. 신발을 마치 갑옷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갑옷은 전쟁터에서 입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발을 신는 순간 나는 이 세상을 전쟁터라고 정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경쟁, 심지어는 교육에서도 경쟁력 이런 말을 너무 쉽게 쓰는데, 이 경쟁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뉘앙스가 이 세상을 전쟁터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은 놀이터였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언제부턴가는 우리가 다 전쟁터에 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고 기업의 마케팅이기도 하고요, 정치판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알려져 있는 어떤 프레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거 영화 보셨습니까? 네. 보신 분도 있군요. 보신 분들 죄송하지만 자, 문제가 나갑니다. 자, 6.25 때 흥남부두에서 오빠를 놓쳐가지고 이사 가지게 됐어요. 미국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부산에 내려와가지고 국제시장에서 뻑척같이 살고 모두 이제 이산 가족 상봉하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서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이 오빠가 흥남부두에서 이 동생에게 한 말이
이 동생이 한국말 다 잊었는데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서 동생이 했던 말이 뭘까요? 오빠가 이 동생한테 했던 말이에요. 신아야, 니 그거 알지? 여기는 운동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헤어지기 바로 전에 오빠가 한 말이 있습니다. 여 운동장이 아니다. 너는 나온 게 아니다. 우리 황정민이 연기했던 저 부모님이 바로 우리 부모님 세대입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는 운동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운동장이라면 플레이그라운드가 되겠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 세상이 놀러 나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쟁을 겪었는데요. 잘못하면 죽고 탄 떨어지면 죽고. 분명히 우리 부모님 세대한테는 대한민국이 운동장이 아니고 놀러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얘기가 지금 우리 세대한테도 유효할까요? 어떻습니까? 최소한 제 친구 중에서는 굶어 죽거나 부탄 맞아 죽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 우리 부모님 세대한테는 들었습니다. 저는 많이 듣지는 않았는데 우리 형은 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밥 먹고 살겠나? 우리 많이 들었죠. 지금은 다 밥 먹고 삽니다. 어떻게 해도 나라가 좋아져가지고 지금은 거의 선진국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먹고 살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생존에 대한 불안이 밑바닥에 아주 깊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저런 말씀하시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한테 이 얘기를 한다? 정신 나간 얘기죠. 빛은 이 두 가지 성질을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 유명한 사람들이 주장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알갱이다, 입자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파동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때는 입자가 더 맞다고 했다가, 어떤 때는 파동이 더 맞다고 했다가. 지금 이제 100년 전에는 이 두 가지 이야기들이 다 통합이 됐죠. 빛은 알갱이, 입자이기도 하고, 빛은 파동이기도 하다, 물결처럼. 이 말이 원래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는 게 인간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떤 에너지가 존재하는 방식이 알갱이면 알갱이, 파동이면 파동을 해야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는 게 아인슈타인도 사실은 이거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지금은 이제 양자역학이 확실히 자리를 잡으면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을 수 있다는 게 다 증명이 됐죠. 이 두 가지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는 관찰자의 시선입니다. 아무도 관찰하지 않으면 파동처럼 자유롭게 움직여요. 마치 여러분 자유처럼 우리가 관찰을 하지 않으면 애들이 아주 파동처럼 자유롭게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눈을 딱 뜨고 내가 숙제를 하고 노나 안 하고 노나 이렇게 관찰하기 시작하면 애가 얼어버립니다. 입자가 되는 거죠. 우리 애들도 빛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관찰하지 않고 그래 우리 아들, 우리 딸 잘 살겠지. 우리 딸이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거야. 비록 내 눈에는 지금 딱 들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한 신뢰가 있고 우리가 실눈 뜨고 보지 않으면 애들 다 잘 삽니다. 근데 우리가 실눈을 뜨는 순간 애들은 입자처럼 굳기 시작하고 뭔가 계속 갈등이 지어지고 한계가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신발을 신고 보면 이 세상은 위험한 곳이고 우리를 보호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맨발 걷기 처음 하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바닥에 개가 막 똥 싸고 지나가는 것도 있고 누군가는 침도 뱉고 균도 있고 이럴 텐데 어떻게 그렇게 걸어요? 우리 조상들 다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게 위험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겠죠. 우리가 제대로 된 신발 신은 지가 오래되지 않습니다. 신발을 신는 게 정상은 아니에요. 오히려 맨발이 더 정상에 가깝습니다. 맨발의 효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혈액이 부드럽게 흐르고 상처도 빨리 아프고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잠도 잘 자는 거.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논문으로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면 혈액이 뻑뻑하게 천천히 좀 덩어리 젖지 않습니까?
이렇게 혈액이 굉장히 부드럽게 하나하나 낱개로 분리돼서 잘 흐르고 있어요. 이거 실제로 10분 정도만 왼발로 걸으면 이렇게 바뀝니다. 10분만. 그래서 이 혈액 흐름이 부드럽지 않고 뻑뻑할 때 나타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심근경색. 심근경색이 우리 김용건, 금희선, 김주혁 배우 이런 분들이 다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뇌경색, 뇌출혈 우리가 잘 아는 방수연 배우, 그 다음에 이회수 씨 소설가 이런 분들도 다 뇌출혈로 돌아가셨죠. 여기 지금 40대 중반 이후부터는 특별히 더 주목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자, 이게 정상적인 뇌 MRI 사진입니다. 여기 뭐 희끗희끗한 거 이런 거 보이는 거 있죠. 그 소혈관 질환이라고 해서 큰 혈관 말고 작은 혈관들이 막히는 병이 있습니다. 요런 게 진행하면 치매가 오기 시작해요. 요거는 중간 정도고요. 여기 중간에 보면 여기 검은 데가 많죠? 뇌가 위축되면서 물이 많이 차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많이 진행하는 거예요. 40대 중반 이후부터는 잘 자는 게 잘 사는 겁니다. 눈 뜨고 돌아다니면서 막 돈도 많이 벌고 명성도 얻고 이런 게 잘 사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거 아무리 잘했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밤에 잠을 잘 못 잔다. 그럼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40대 중반부터는 이게 되게 작습니다. 그리고 우리 뇌에 찌꺼기가 쌓였을 때 그걸 씻어내는 게 깊은 잠을 자고 나고 그 직후에 꿈꾸는 수면이 REM 수면이라고 해서 한 15분, 20분 정도 있는데 이렇게 꿈꿀 때 이게 씻어져 나갑니다. 그 화장실에 물 내리면 이렇게 확 씻겨 나가듯이 뇌가 살짝 쪼그라들면서 물이 그 틈 사이를 지나가면서 뇌에 쌓인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찌꺼기들을 씻어 나가서 잠을 깊이 자야지 치매가 안 옵니다. 40대 중반부터 이게 급격하게 심해져요. 40대 이전은 좀 덜하고요. 또 하나는 왼발 걷기를 하면 발가락 근육이랑 종아리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우리가 심장이 쫙 피를 짜서 발까지 혈액이 내려갔어요. 그 다음 다시 볼 때는 팔에도 심장이 있을까요? 팔에도 심장이 있습니다. 발가락 근육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발가락 근육이 튼튼하면 혈액이 빨리 심장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맨발로 걷고 또 접지를 하고 나면 이렇게 상처가 잘 안 옵니다. 이분은 84세 된 여자 환자분인데 외국분입니다. 새 신발을 신고 어디 파티에 갔다가 발에 상처가 생겨가지고 안 아픈 거예요. 상처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센터에 가가지고 몇 주간 치료를 받았는데도 안 낫는 거예요. 이런 걸 당뇨반이라고 해요. 근데 하도 안 나와가지고 주변에서 누군가가 하는 얘기를 듣고 접지를 했어요. 접지를 하고 난 다음에 1주, 2주 지나면서 이렇게 회복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뇨는 대표적으로 염증이 잘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는데 당뇨가 같이 있다. 그러면은 급속도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염증을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이 바로 활성산소라는 거예요. 활성산소가 옛날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새는 활성산소가 막 넘쳐나요. 요새 오존층 파괴돼가지고 자외선 엄청 들어오죠. 대기오염, 방사능 물질, 흡연, 요새 같으면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 굉장히 많죠. 옛날에는 좀 가을철 이때 좀 많고 이랬는데 요새는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봄, 여름 다 돼가는데 요새도 또 한참 독감처럼 막 돌아요. 근데 이게 앞으로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만성적인 감염에 대해 가지고 잘 몸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약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 대표적인 방법 하나가 왼발 걷기인 겁니다. 이 활성산소가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되지만 대부분의 현대인은 활성산소가 너무 많죠. 그래서 항산화제를 쓰면은 이 활성산소를 줄여서 염증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활성산소는 짝을 이루지 못한 전자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다른 세포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 막도 파괴하고 핵도 파괴하고 그러기 때문에 DNA의 변형도 일어나고요. 그 DNA의 변형이 회복 안 되고 계속 쌓이면 그거를 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뭐 아주 특별한 병이 아닙니다. 계속 활성산소가 쌓여서 DNA 복구를 못하면 암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게 교감신경이고요. 이게 부교감신경인데 보통 이게 2배 이상 높이 차이가 나면 교감신경 항진이라고 부릅니다. 자율신경계 장애 또는 자율신경 실조라고 부르고요. 이런 환자가 최근 10년 사이에 진짜 많이 늘었습니다. 환자분들 잠 못 자고 여기저기 아프다는 분들, 가슴이 쪼여요, 숨을 크게 못 쉬겠어요, 답답해요, 소화가 안 돼요, 뭐 이런 분들 다른 데 가서 이제 검사를 해보면 진단명이 안 나와요. 하도 병이 많아요. 근데 저희 병원에서 검사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왼발 걷기 하고 나면 이렇게 안정화가 되는 겁니다. 부교감신경이 좋아지면 사람이 느긋하게 되고 잠도 잘 자고 그 다음에 소화도 잘 되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음식인데 음식으로 들어오는 활성산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직접 혈당 기계를 씌워가지고 이제 체크를 해본 건데 부족해 먹으면 0칼로리라고 하시는 분 있죠? 젊었을 때나 그런 겁니다. 자, 여기가 100이고요. 그 다음에 150, 200인데 음식을 먹으면 100에서 150 사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150 이상 올라가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실제 저는 당뇨는 아니지만 우리 부모님이 또 당뇨가 있으시기도 했고 취약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날도 체견이라는 책으로 이제 후배들하고 만나는 모임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기분 좋게 먹었는데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죠. 한두 시간 지나니까 이제 떨어지죠. 130으로 떨어지다가 집에 오니까 다시 177까지 막 올라갔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집에 오니까 제가 사랑하는 두 여인분인데 갈등이 있더라고요. 여인들의 갈등을 해결하는 재주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한 얘기 듣고 또 저기 가서 한 얘기 듣고 왔다 갔다 바쁘기만 하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이미 잠이 들었을 때요. 잠이 들었는데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 이상으로 스트레스도 혈당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게 오래 사는 지름길입니다. 웬만큼 좋은 약 먹는 것보다 훨씬 낫고 수면제 드시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40대 중반 이후부터는 진짜 잠에 대해서 신경 쓰셔야 돼요. 요새 이제 잠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요소는 뭘까요? 그렇죠. 스마트폰입니다. 블루라이트가 굉장히 눈을 깊게 잡혀요. 그래가지고 잠의 깊이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일단 스마트폰은 무조건 꺼놓고 저기 음악이나 뭐 이런 걸 듣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보는 거는 무조건 안 됩니다. 스마트폰, 그 다음에 TV 모니터, 컴퓨터 모니터 이런 거 다 안 되는 거예요. 왼발로 얼마나 똑똑하게 지낼 수 있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 똑똑하게 된다는 게 장수하는 거하고 직접 연결이 돼요. 시르트린이라는 장수 유전자가 있는데 이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로 또 왼발 걷기입니다. 볼게요. 여기 세포 안에 보면 세포 핵, 미토콘드리아, 세포집 이런데 전부 다 시르트린이라는 유전자가 있는데요. 이런 시르트린이라는 유전자는 약간 스트레스를 받을 때 활성화가 됩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건강하고 기분 좋게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항상성이라는 거고요. 하나는 우리말로 번역이 잘 안 되는데 우리 혈압처럼 잠깐 올라갔다가 금방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항상성, 호메오스테시스라고 그러고요. 호메오스테시스는 약이 되는 독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일정 정도까지는 약이 되다가 너무 많아지면 독이 되는 거예요. 모든 약들이 다 그렇습니다. 일정 그 용량까지는 약이지만 넘어가면 독이에요. 왼발 걷기도 비슷해요.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자기 수준에 맞는 데까지는 약이 되지만 더 많아지면 독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잘 알고 왼발 걷기를 하셔야 돼요. 이 시르트린 유전자를 켜는 것이 첫 번째가 이런 채소나 육류 생선을 통해 가지고 칼로리를 좀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고지혈증이 들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끄는 것 정제 탄수화물, 흰쌀, 흰 밀가루, 흰 설탕 이런 달달한 거를 제일 먼저 끄고요. 그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은 적당히 먹고 채소를 많이 먹고 단백질도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이제 적당하게 체온이 올라가는 것도 저희 시르트린 유전자를 켜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에 너무 에어컨 많이 켜고 지내면 그렇게 좋지 않으세요? 겨울철 맨발 걷기를 통해 가지고 제가 알게 된 것이 이 장수 유전자를 켜는 또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적당한 추위, 가장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실내 온도는 몇 도일까요? 18도. 빙고. 정확하게 18도는 상당히 쌀쌀하다고 느끼는 오히려 더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 맨발 걷기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자, 맨발 걷기를 안 하신 분들은 이거 잘 보고 하셔야 돼요. 자, 나한테 맞는 최적의 장소가 어딜까? 제가 예시로 드리는 겁니다. 제일 안전하고 그리고 실제 적지 효과도 좋고 하고 나면 기분도 좋은 게 순서대로 바닷가, 황토길. 근데 황토길에 물이 너무 많으면 좁혀지실 수 있으니까 위험해요. 좋기는 좋은데 너무 물이 많지 않은지 오히려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잔디밭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모래사장, 그 다음에 흙길. 저는 이제 모산골 가면 시냇물에 발차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숲길도 되고, 그 다음에 저 같으면 이제 산에 올라갈 때도 그냥 맨발로 가거든요. 다양한 바닥에 발을 노출시키면 그만큼 자극도 많아지고 실제 뇌의 자극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신발을 신고 갔다가 흙길에 발을 딱 딛는 순간 분위기가 확 반전돼요. 그 CF 같은데 보면은 뭐 하나 딱 먹으면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 있죠. 딱 그런 느낌이에요. 신발을 딱 벗고 맨발로 딱 바닥에 디디면 온 세상이 그냥 시원하게 뭔가 확 바뀌는 느낌이 듭니다. 맨발로 자극이 크면 그만큼 뇌에도 자극이 커요. 치매 환자분들 중에서 의외로 이 장치 하나만 하더라도 굉장히 치매가 빨리 좋아지는 분들 들어있어요. 이 장치가 바로 보청기죠, 보청기. 치매 환자분들 중에서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치매가 진행하는 분들 더러 있어요. 소리가 안 들리니까 자극이 없죠. 생각이 느려집니다. 기억이 왜곡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생각이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서 치매가 급속도로 진행되거든요. 그런 분들 다시 잘 들리게 해주면 좋아집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치매가 안 생기려면 자극이 많아야 돼요. 그 자극을 누군가는 불편하다고 스트레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는 삶이 좋냐?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으면 사람이 죽어요. 우리가 지구에 태어난 이상 스트레스를 피할 수가 없어요. 중력이라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게 한다면은 누군가와 만나는 것 자체가 다 스트레스잖아요. 그렇지만 그 스트레스를 얼마나 건강하게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가 진행되는 분들은 맨발로 걷고 나면 자극이 엄청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뇌 안에서 그 알사탕처럼 뭐가 막 터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만큼 자극이 큽니다. 맨발 걷기의 속도도 중요한데요. 이제 맨발로 달리는 분도 있어요. 걷는 분도 있지만, 근데 운동화를 신고는 이제 뒤꿈치부터 먼저 닿죠. 그렇지만 맨발로 하면은 뒤꿈치부터 닿으면은 무릎, 허리 다 나갑니다. 그래서 맨발로 하게 되면 반드시 앞꿈치부터 디뎌야 됩니다. 달리기 할 때. 그리고 바닥이 뭐 모래사장이다 그러면 뒤꿈치부터 해도 되는데 일반적인 흙길에서는 앞꿈치부터 디디시는 게 좋아요. 책에 또 다 나와 있으니까 자세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맨발로 걸을 때 이게 되게 중요한데 맨발 걷기의 목표가 뭔가예요? 저는 맨발 걷기를 여러 사람하고 같이 할 때도 있고 혼자 할 때도 있는데 같이 할 때는 대화를 나누면서 걸어서 좋고 혼자 걸을 때는 거의 이제 명상하는 느낌이에요. 진정한 나하고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바로 맨발로 혼자 걷는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죽을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나 때문에 죽을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네? 내가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죽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몇 배나 높겠습니까? 30배, 빙고. 우리나라 타살률은 10만 명에 1명꼴이고요. 전 세계에서 제일 낮습니다. 다른 사람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요새 신문에 뭐 이상한 살인사건 나오고 막 이러니까 우리나라 굉장히 위험한 것 같죠? 이거 전 세계에서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신문에서 자극적으로 보도를 해서 그런 거예요. 자살률은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내가 나를 몰라서 죽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을 무서워하고 다른 사람 눈치 볼 게 아니라 내가 진짜로 뭘 좋아하는지를 몰라서 죽는다니까요. 내가 내 감정에 쏠려서 죽어요. 감정은 사실이 아니에요. 감정은 그때그때 왔다가 가는 바람이나 구름 같은 건데 그 감정 때문에 열받아서 진짜 죽거든요. 그래서 맨발 걷기를 혼자 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이 지구와 맨발로 만나면서 내가 진짜로 원하는 삶이 어떤 건지, 나는 어떨 때 정말 가장 나다운지 살펴보는 거 너무 중요해요. 자, 이분이 이제 다니엘 캐너만이라고 심리학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입니다. 이분이 실제로 내 안에는 기억자 또 경험자라는 서로 다른 자아가 둘이 있다. 조성모가 꼭 그렇게 노래하지 않아도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죠. 기억자는 주로 말 그대로 기억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 대부분 기억자로 대답합니다. 내 기억에 나는 어느 학교를 나왔고 무슨 일을 하고 누구의 뭐 아들이고 딸이고 누구의 엄마고 이런 것들 다 기억이죠. 그리고 실제로 내 몸이 경험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 맨발로 땅을 디디면 그 느껴지는 감각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내 몸이 느끼는 경험이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살아가는 자아가 있고 기억을 통해서 살아가는 자아가 있는데 기억자하고 경험자하고 둘이 다 사이가 좋을 때도 있지만 좀 나쁠 때도 있어요. 내 생각으로는 나는 지금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작심하고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왜 다시 또 폭망인 것 같은 이 느낌은 뭐지?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훨씬 더 심각한 다른 느낌도 많이 들어요. 저 인간은 내가 괜찮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했는데 내 눈 내가 찔렀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기억이죠, 기억. 누가 더 힘이 센 것 같습니까? 기억자하고 경험자하고. 기억이 대체로 셉니다. 경험자가 더 센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대체로 기억자가 더 힘이 세고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고 할 때는 몸이 힘든 것보다 기억이 힘든 기억이 훨씬 힘들어요. 그래서 이 기억자가 경험자를 꾸짖으면서 극단적으로 몰아붙이면 그런 현상을 자살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저기 김주환 교수의 그 내면 소통이라는 책이고요. 여기 보면 기억자, 경험자와는 또 다른 자, 배경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할 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이제 제가 환자분들하고 같이 맨발 걷기 하는 장면인데요. 여전히 우리는 신발을 신고 사회 속에 살면서 나를 보호해야 된다는 느낌을 강하게 갖습니다. 그거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그런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탈출해서 놀이터 같은 데서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환자분들하고 이렇게 맨발로 산책하게 되면 여기가 놀이터구나 하는 느낌을 얻게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을 꼭 치료한다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환자분들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이 평화로운 느낌 속에서 치유도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꼭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맨발을 통해서 건강하고 오래 사시는 거, 치매를 예방하는 거, 이게 뇌 인지를 다 좋게 만드는 일들이거든요.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을 만나는 일이에요. 어떤 분들 그렇게 유리 조각 같은 거, 못 같은 거 이런 거 바닥에 박혀 있으면 내 말을 다칠 텐데 어떻게 맨발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이제 BA 장갑하고 비닐봉 장갑 들고 갑니다. 그런 분들의 우려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가지고 보이는 대로 다 줍습니다. 유리 조각도 줍고 캔 뚜껑 같은 것도 줍고 열심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지구로부터 받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지구한테 뭐 세금을 냅니까? 무슨 봉사료 같은 거 안 내잖아요. 그러면 지구에게 박혀있는 그 유리 조각을 볼 때 그런 거 하나라도 빼줘야 되지 않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제가 걷다가 유리 조각이 그렇게 땅에 박혀 있는 거 보면은 마치 제 살에 뭐가 박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걸 죽게 됩니다. 지구가 나와 둘이 아니듯이 맨발로 함께 걸으면
나와 같이 걷는 이 사람도 나하고 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신발을 신고 만나게 되면 이 자리에서는 다 이게 부도체잖아요. 부도체. 전기가 통하지 않죠. 그러니까 각각 다 다른 개인입니다.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대한민국 사람, 일본 사람 다 다르죠. 그렇지만 맨발로 만나게 되면 지구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로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 저항이 0이에요. 맨발로 땅과 만나면 우리는 저항 없이 다 통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경상도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도 아닙니다. 그때는 우리가 지구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구인으로 만날 때 이 지구가 얼마나 평화로운 것이고 전쟁터가 아니라 놀이터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맨발로 여러분들이 평화로운 지구별을 여행을 하시기를